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뭐 장난을 쳤나?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내용을 쓰신 분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이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회사 일 때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직접 목격한 사연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타셨대요. 근데 할아버지 손에는 여러 가지 음식, 조미료, 뭐 이런 것들, 간장, 뭐 이런 것들이 두 손에 다 바리바리 이제 들려 있었던 거죠. 근데 한 10m 가자마자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할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했냐면 돈이 없으면 지금 내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아마 할아버지가 지갑을 어디 놓고 오시던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당장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짐을 많이 들고 있어서 돈을 못 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돈 없는 거는 이 할아버지의 문제긴 한데 그래도 버스 운전기사가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아마 버스 운전기사가 좀 험악하신 얼굴이었나? 아무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터벅터벅 운전기사한테 간 거야. 그러면서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저씨, 그래도 어르신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박또박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을 꺼내더니 막 뒤적뒤적 하더니 그 안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탁 끄집어내서 버스 함에 있죠. 거기다 돈을 넣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버스를 타시면 그냥 태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자신이 모시고 가서 자기 옆자리에 바로 앉혔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들 놀랬겠죠. 아니,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한테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내리기 전까지 그 초등학생이 안 내렸나 봐요. 내리면서 잽싸게 초등학생 주머니에 10,000원을 찔러주고 자기가 내렸다고. 사연이 그렇게 끝납니다. 진짜요? 찔러주고 내렸대?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역시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소설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벌써 이 사연이 올라간 곳에는 댓글들에 막 전쟁이 붙었어. 이거 소설이다. 아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소설이면 어떻습니까? 꾸며낸 얘기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런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사실일 것 같고 이런 초등학생이 우리 5천만 국민 안에 1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초등학생이 진짜 있는 거고 아니다, 이거 소설이다 하면 그런 초등학생이 없는 비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소설이면은 10,000원이 아니라 100만원짜리 수표를 줬겠지. 그래요? 그럼 소설이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버이날 부모님을 죽인 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가 곳곳에 숨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세먼지만 없으면 살만합니다.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우리가 면세점을 종종 갈 때가 있죠. 저는 종종 못 가요.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서. 예전에는 공항, 그죠? 인천 공항이나 이런 공항에서만 면세점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서울 도심에 있는 면세점도 쇼핑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의문이 드는 게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면세점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롯데, 신라, 그리고 뭐 한국관광공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다 비슷해. 예를 들어 선글라스면 선글라스가 가격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분명히 롯데,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같은 마트더라도 신라면이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교섭권에 따라서 이마트가 교섭권이 세냐 롯데마트가 세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야 정상인데 이 면세점은 8개나 있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밝혀졌어요. 비결이 뭐였냐? 담합이었어요. 담합. 8개 면세점이 담합을 한 거예요? 근데 담합을 아주 스마트하게 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원달러 환율을 담합을 한 거야. 환율을 어떻게 담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예전에 이제 아버지 계실 때 양주를 좋아하셨거든요. 아, 술 좋아하셨군요. 예, 그래서 발렌타인 그리고 로얄 살루트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 21년산 양주를 저는 공항 갈 때마다 샀거든요. 오, 21년산이면 엄청 비싼데? 아 근데 그게요 10만 원 내외예요. 지금은 오.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10만 원 내외였는데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저는 아, 그렇군요. 어디를 가든 가격이 정말로 비슷해.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맞춰버리니까 이게 어딜 가든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요 환율 담합을 한 롯데, 신라, 워커힐, 동아, 한국관광공사 외에 8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했어. 시정명령.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담합이 근래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6년 7월부터라고 합니다. 2006년 7월이면 10년 전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담합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시내 면세점에서도 내국인이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됐거든요. 아니 시내에서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전에는 공항 면세점에서만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국인들은. 근데 2007년부터 12년 동안 이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니고 12년까지 약 5년간 이 짓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환율, 가격 담당자들끼리 전화를 했대. 그러면서 특정 제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 그리고 그 시기 이거를 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원달러 환율 뭐 1,100원으로 하자.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이러다가 신라, 롯데, 동아 하나하나씩 이탈을 하는 거야. 2012년 이후로. 그래서 이게 이제 담합이 깨졌는데 공정위에서 니네 담합했어? 그랬더니 인정을 하면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쿠폰, 마일리지 이런 다양한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 그리고 담합을 해서 달러 표시를 살짝 올려서 원화 가격이 결과적으로 더 높게 받더라도 60% 정도는 환차익을 받지만 40%는 환차손을 본 애들도 있다. 어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정위는 고지고대로 들어서 과징금 부과 이런 페널티 없이 바로 시정 명령만 내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불편한 게 2012년이면 벌써 4년 전이잖아. 예. 아니 근데 4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죠. 이건 너무하네요. 그리고 피해는 소비자가 봤잖아. 공정위가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 말대로 정말 미미한 수준의 이득을 봤다. 그러면 이 면세점은 다 재벌 아닙니까? 얘네들이 미미한 이득을 보려고 담합을 했을까요? 미미한 이득을 보려고? 절대 아니죠. 그렇겠네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미미함,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미함이 아닐 거다에 저는 500원을 걸겠어. 그렇죠. 거기다가 아니 공정위 사람들은 해외여행, 해외연수 뭐 이런 거 안 가시나요? 가서 보면 딱 알 텐데 이거 담합했구나. 왜 지금에야 밝혀? 그리고 롯데가 또 들어갔어. 롯데는 안 끼는 데가 없죠. 오늘 저희가 재미난 행사를 다녀왔잖아요. 한국 MS에서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하셨어요. 예. 뭐 오늘 취임한 건 아니고 좀 취임하신 지 좀 되셨는데 기자들과의 첫 만남 자리 오늘 마련을 하셨거든요. 예. 기자들과 첫 만남이니까 그냥 반갑습니다 이러시는 않을 거 아니야. 예. 뭔가 하나를 공개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큰 거 한 건을 터뜨리셨죠. 오.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만들겠다고 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서울과 부산에.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의 시설과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한국 MS는 먹튀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MS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일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걸 이용했어야 됐거든요. 네.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쓰게 되니까 한국형 서비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 MS를 새로 봤어요. 왜냐면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장사는 잘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 재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해외 본사에 그대로 송금을 하고 배당금으로 쏘고 재투자를 안 해요. 그랬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게 벤츠 코리아거든요. 벤츠는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BMW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MS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국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기자들을 만난 고순동 대표는요.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한국에 세워지는 데이터 센터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고요. 예.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벌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서울과 부산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센터의 규모나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밀이다. 비밀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기자들이랑 만난 첫 자리인데 좀 공개를 하실 거면 더 화끈하게 공개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공개하기 창피할 정도로 미미하거나 수준이 아니면 너무 커서 나중에 깜짝 놀래키려고. 미쓰비시가 불법으로 연비 측정을 해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일부 경차에 한해서 얘들이 연비를 조작했다라고 실토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일부 경차에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또 들어맞았어? 우리 돗자리 깔아야 된다니까. 예,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늘 특종을 했네요. 1991년 이후로 미쓰비시가 거의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를 조작했다 발표를 해버렸어. 그러면 경차뿐만 아니라 뭐 SUV나 트럭이나 모든 걸 다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하면 대표적인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랜서. 이 랜서가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제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던 RVR, 이런 차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아하. 연비를 불법으로 측정하지 않은 거는 딱 3개. 아닌 것도 있긴 하네요. 딱 3개. 아웃랜더, 미라주, 데리카. 왜 그 세 개를 안 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요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여줄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감시가 나온다든지 국토성에서 조사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보여주기용으로 3대 정도는 해야 얘네들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도 군대 있을 때 보면 별 뜨면 애들 막 청소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부대는 원래 깨끗해요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관인 건요.
미쓰비시의 반응입니다. 전 차종이 사실상 연비 조작이다. 그랬더니 현재 판매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위법한 방법으로 측정한 연비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건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 연비나 합법 연비나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연비는 거의 똑같다.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불법은 했는 거예요? 불법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주장하는 미미한 수준의 이득이다. 이거와 똑같은 거야. 기업의 거짓말이라는 게. 아이고. 박 PD는 머리가 아프다. 약을 드시잖아요. 네. 어떤 약 드세요? 저는 타이레놀. 저도 타이레놀을 가끔 먹긴 하는데 네. 이상하게 이거 먹기만 하면 머리가 아픈 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머리가 좀 띵하다, 멍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었나 봐. 예.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뭔 얘기냐면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조사를 해봤나 봐요. 타이레놀의 공식 명칭이 아세트 아미노펜이거든요. 예. 이 아세트 아미노펜이 신체적, 사회적 아픔을 느끼는 감정이입을 무디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신체적, 사회적 아픔을 같이 무디게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가 아픈 통증도 없애주지만 사회적 아픔,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공감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픈 상황을 봐도 머리만 그냥 띵한 거야. 멍해지는 거고. 슬퍼지지가 않는군요. 그런 거죠. 와,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 무디게 하는 거네. 몸만 무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애인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애인한테 막말했던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애인의 아픔을 공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인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둘 다 공감을 못해?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페이스북이요. 때 아닌 조작 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좋아요 주작한 거예요? 좋아요는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골라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트렌딩. 이 트렌딩이란 서비스가 있는데 보수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검열을 해가지고 노출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랑 반대네?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것만 보여주잖아. 그렇죠. 물론 페이스북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게 전직 페이스북 직원들이 이걸 실토를 해버린 거야. 내부 고발자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해주지. 괜히 나오게 해가지고 말이야. 다 떠들고 다니는 거야. 저커버그랑 한판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존 튠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있대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의 상원에서도 통상위원장이야. 통상. 그러니까 unfair, 정의롭지 못한 것, 공평하지 못한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스를 배포할 때 정치적 편향을 보였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치적 주장을 검열하거나 조작하는 건 신뢰 남용일 뿐 아니라 인터넷의 가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면서 경고를 한 거지. 저커버그 너 큰일 날 수 있어 너. 근데 이런 경고가 과연 합당한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뭔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웬만한 대중 언론들은 자기 정치적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잖아. 우리는 보수 성향의 신문이다, 방송이다. 우리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다, 방송이다를 이거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만 싫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우리는 진보 성향의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존 튠 의원의 얘기는 그거죠. 너네는 진보, 보수 표방한 적이 없다. 둘 중에 한 곳만 콕 집어서 그 얘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표방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없죠. 비슷한 건 있잖아. 네이버에서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PD님 말씀대로 진보적인 거보다는 보수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근데 네이버도 억울할 수 있어요. 니네 두 PD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각 기사에 페이지 뷰를 표시를 하게끔 하라는 거야. 페이지 뷰. 그것만 공개를 해도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마저 조작을 한다면 할 말 없지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색깔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저희는 당연히 진보 성향의 팟캐스트 알고 계시죠?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구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거든요. 지난주 주말에 개그 콘서트에 1대1이라는 코너 있죠. 이거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이 코너에 전경련이 등장해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개그 콘서트에 왜 전경련이 등장을 할까요? 이 1대1이 MC가 한 명 있고 뭐 1대1이지만 4사람인가 5명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맞히는 거잖아. 아, 퀴즈 맞히는 거? 그렇죠. 퀴즈 맞히는 거. 근데 이 진행하는 유민상이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계좌로 돈을 받기 쉬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상훈이란 개그맨 있잖아. 이 친구가 와 해가지고 엄청 재밌는 친구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버이연합!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민상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답은 가상계좌다. 왜 어버이연합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 이상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 정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정경련도 입을 다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관객석에서 막 박수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 진짜 정경련 전국 경제인 연합이 개그의 소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상이 추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재벌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인데 반응을 하기도 창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어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전경련이 갑자기 보도자료를 2개나 냈어. 네. 최근에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도자료를 거의 안 내놓다가 어제 한꺼번에 2개를 짜라락 내버린 거예요. 혹시나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해명 뭐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뭐 까보니 역시나였죠. 국민들이 뭐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 빨리 해명하라 이렇게 지탄을 하더라도 정경련이 내놓은 보도자료 보니까요 뭐 국민들은 지서라 우리는 우리 할 말만 하겠다 이런 투인 것 같아.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발표된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더니만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일단 정경련이 어제 발표한 첫 번째 보도자료의 제목이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시 일자리 92만 3천 개 생겨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단 갈라파고스는 뭔지 아시죠? 예. 다인의 진화론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고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경련에서는 이 갈라파고스를 끌고 와가서 이런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없애면 63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이 덕분에 9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일단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전 입이 안 다물어져요. 92만 3천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청년 실업자 숫자 우리나라 청년 실업 때문에 대란이 났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청년 실업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2만 명. 그런데 규제 개혁을 하면 52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모두 일자리를 찾고 그러고도 40만 일자리가 남는다는 거야. 너무나 엄청나지 않아요? 아니 단순히 생각해도 100만 정도면 광역시가 된다고 하는데 광역시 수준의 시민들이 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정경련이 진짜 제갈공명의 신묘한 기술을 부리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온갖 기관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변화별 대책을 다 내놨잖아. 해결이 전혀 안 됐죠? 네. 정경련에서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규제개혁 이거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40만 개나 남아돈다. 조선소로 다 취직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거기다가 그 전제로 얘기했던 부가가치 있죠. 부가가치가 63조 5천억 원. 와 진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란 순방하면서 잭팟을 터뜨렸다 얘기했잖아. 네. 그때 생긴 부가가치가 52조예요. 네. 국내에서 박 대통령이 한번 이란 갔다 오니까 52조라는 잭팟이 터뜨렸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11조 원이나 많어. 규제개혁 한번 하는데 진짜 이대로만 실현되면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에요? 천국조선이지.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정경련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찬찬히 좀 찾아봤어요. 일단 정경련이 지목한 7대 갈라파고스적 규제 이게 뭔가 보니까
수도권 규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접합 업종 지정,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규정, 택배 증차 규제 이렇게 7개더라고요. 과연 이게 진짜 갈라파고스적 규제인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경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수도권 규제 이게 뭔 얘기겠어요? 수도권에 공장 짓게 해주자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수도권에 지금 왜 공장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 공장을 더 지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산업 과밀화, 경제 과밀화가 된 나라가 어디 있어? OECD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의 과밀화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에 있는 공장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고 기업들도 다 서울에 올라오고 지방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경련은 수도권 규제를 풀수록 좋아요. 왜냐면 땅값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지네들이 사놓은 부동산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경련 주장 자체가. 특히나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 이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랑 완전히 어긋나는 정책 아니에요. 이걸 해달라는 거야. 이 정책 어겨가면서까지. 두 번째, 금산 분리 있잖아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산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산 분리가 뭐냐면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지배하는 거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업 자본이 셀까요? 금융 자본이 셀까요? 우리나라는 산업 자본이 엄청 센 나라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크잖아.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버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지배를 하는 거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엄청나게 더 집중이 될 거 아니야. 재벌한테. 그쵸. 당장 국민은행이 삼성은행이 됐다. 그러면 삼성 계열사로 대출을 막 해줄 거 아니야. 제로금리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열사 지네 마음대로 막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위기를 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예. 이 때문에 금산분리를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아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금산분리를 하고 있어. 금산분리 풀어달라는 건 결국 눈먼 돈 더 먹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금산분리 자체를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했잖아. 그러면 미국, 호주, 캐나다가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제한을 풀자. 이 주장도 따져보면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이 얘기잖아요. 이는 뭔 얘기겠어요? 의료의 공공성. 이거 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 영화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죠. 시코. 여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의료보험이 낼 돈이 없어서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느 손가락 하나만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사연이 나왔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줘서 재벌들이 의료법인까지 지네 마음대로 해먹게 만들어주자. 정경련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부자들은 질병 없이 오래 살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아파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주회사 규제를 풀자, 중소기업 접합 업종 지정을 없애자. 이 주장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말할 가치조차 느끼기가 힘들 정도의 주장이죠. 재벌들이 손 안 대고 지배구조 지네 마음대로 튼튼히 해버리고 영세 상인들의 목까지 지네들이 다 챙겨 먹겠다. 이거랑 다를 바가 아니잖아. 다만 게임 셧다운제, 택배 증차 규제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개 갈라파고스적 규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말이 안 되니까 약간의 하나 끼워 넣기를 한 거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정경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도자를 내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할 수 있으며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나 정치 사회학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 말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말이 주목하셔야 돼요. 개량화된 선행 연구와 과정의 기초에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상출한 후 산업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 개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 전화기 집어 던질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숨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량화된 선행 연구와 과정에 기초했다.
그리고 그때 추산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선행 연구가 뭐겠어요? 미리 연구한 거예요. 미리. 네. 그리고 가정. 이거는 가정인 거야. 한마디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죠. 추산. 미루어 짐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을 짜집기해서 결과를 미루어 짐작했다. 이 얘기잖아. 예. 이게 무슨 보고서야? 어? 그러니까 자뻑해서 소설 썼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경련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만 9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가 아니라 예전에 나온 자료들 짜집기 해봤더니 9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실제로 제가 보도자료를 뽑아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7대 규제 선행 연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 혹시나 논란이 생길까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도권 규제의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수도권 규제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안을 참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제안에 대해서는 참조한 선행연구가 현대경제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주회사 규제 있죠. 여기는 선행연구가 뭔지 아세요? 매일경제 있죠. 매일경제. 네. 매일경제가 2015년에 보도한 지주회사 증손회사의 기업가치 분석 기사 이게 선행연구래. 기사가 연구예요? 분석기사가 선행연구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1년 연구도 있고 2014년 연구도 있고 2015년 기사도 있어.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2011년 것도 가다가 짜집기하고 2014년 것도 갖다 놓고 2015년 것까지 갖다 놓고 이걸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합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아까 7개 중에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건 지네들이 그냥 추산한 거야. 선행연구가 없어. 그러니 이 9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종합해보면 정경련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 예전 거 다 검색해봤죠. 아마 네이버도 돌려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숫자를 뽑아내고 그랬는데도 마땅한 보고서가 없다? 그러면 기사에서 갖다 놓은 거야. 기사도 찾아봤더니 또 없어. 그러면 지네들이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숫자겠지 이래놨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냥 더해버리니 92만 3천 개의 일자리 63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이런 허무맹랑한 숫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한미 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35만 개, 한EU 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25만 개.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얘기 드렸잖아. 똑같이 한 거야. 정경련에서. 저는 아마 이 자료를 쓴 사람도 알 거야. 쓰면서 아이씨 또 욕먹겠구만. 이걸 누가 믿어. 나도 못 믿는데 이러면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런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 정경련에 대한 어떤 정의롭지 못한 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료를 한번 내므로써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지탄이 아니라 멍청함에 대한 지탄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스스로 자뻑하는 거예요. 정경련은 정의롭지 못한 놈들에서 정경련은 작가들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목적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아까 보도자료가 2개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발표된 보도자료는 아까보다 더 기가 막혀요. 뭐냐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 처벌 규정 65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정경련에 따르면요. 대기업 집단과 관련된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이런 11개 법률에 31개 조항이 있대요. 근데 이들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 뭐 이렇게 받는 규정이 32개, 행정제재 이런 규정은 33개. 이거 합치니까 65개란 얘기인 거예요. 특히나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 재산 의결권 제한 또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이런 걸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경련의 기업정책팀 이철행 팀장이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보고서에 이 멘트가 그대로 나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흉기를 이용해서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 등
대기업 집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대기업들을 내란 폭동법, 외교 기밀을 팔아먹는 놈 이런 것과 동급으로 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동급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그만큼 나쁜 짓을 하거나 위법을 하면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박 PD 지적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정경련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요.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처벌 조항을 없애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음 놓고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정경련에 속된 회원사들은 다 대기업 아니에요. 네. 헤비급 선수란 말이야. 근데 라이트급이랑 싸우게 해달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요, 옥시를 보면은 이들의 사고를 잘 알 수 있어요. 옥시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쇠파이프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독성 물질이 우리도 의도적이지 않게 들어가서 피해를 줬다. 미안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거잖아. 근데 쇠파이프로 죽이나 독성 물질을 결과적으로는 알고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정경련이 아까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제재 처벌 규정이 65개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이 41.9%예요. 공정거래법이 뭔지 아시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체급에 맞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법이잖아. 예. 이거를 없애달라? 아까 얘기대로 헤비급이 라이트급이랑 싸우겠다.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도자료 지금까지 2개를 살펴봤잖아요. 왜 정경련이 갑자기 이런 무리한 주장을 했을까? 자기들 여론이 엄청 나쁜데 말이야.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그 논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유추를 해봤어요. 일단 이런 가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이런 경제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여대 야소인데도 19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회기는 이제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죠.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게 오는 3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 전에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이거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느냐? 실제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잖아. 예. 이런 법이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회기 내라도 자신들의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철진한 유행가로 국민들 귀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발 통과시켜달라.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나치의 괴벨스. 네. 이 사람이 선동에 엄청 능했었잖아요. 예.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을 하려면 억소리 나게 해라. 그래야 의심받지 않는다. 정경련이 이것도 취한 거예요. 억소리 나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선동하려고.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 이걸 위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 이거를 짜집기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어버이연합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들 동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자들 동원하는 거야. 기존 언론들을. 아바이들을 동원하면 되잖아. 제가 정경련에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런 농간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20세기에나 통했던 괴벨스의 거짓말하려면 억소리 나게 해라. 이 말이 과연 팟캐스트, 저희와 같은 팟캐스트, 또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되고 있는 이런 21세기에 통할 것인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젠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 조작, 통계 조작 더 이상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실무진들은 그걸 알 겁니다. 이런 거 안 통한다 이제. 근데 거기 수장들이 누구예요? 다 대기업들 회장님,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겠죠. 실무진은 잘못이 없을 겁니다. 아, 실무진 너무 깠나요?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재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열정이 너무 없다. 실력도 외국 인재들에 비해 부족하다. 뽑을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소위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예. 그러니 제발 징징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그런 거잖아. 그런데 재벌들은 왜 스스로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실력을 갖춰서 싸우면 되잖아.
제발 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헤비급인 재벌들이 라이트급과 싸우게 해달라, 규제 없애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더 이상 씨알도 먹히지 않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고 더 이상 국민들한테 제발 징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해왔던 대로 하니까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일 저희가 카백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게 또 생겼어. 왜? 하던 걸 또 하는데 아주 이 정경련의 보도자료만큼이나 어이없는 그런 걸 또 하고 있어요. 내일 시간도 진짜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어찌 보면 또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SBS에서 예전에 보도했던 카드 뉴스인데요. 이게 1년 만에 다시 또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목은 신입 공무원의 위대한 깐깐함. 어떤 깐깐함이냐 하면 대기업들 규제한 거야, 이 양반이. 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공무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대요. 프랜시스 올덤 켈리라는 박사가 주인공이에요.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카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신 분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켈리 박사는 아까 얘기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무원 중 한 명, 이렇게 기억되고 있대요. 시카고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1960년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일, 이거를 맡아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FDA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뭐냐면요, 케바돈,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진정제라고 하거든요. 이 약은요, 유럽에서 수면 진정 효과가 있다는 허가를 받아서요, 1957년부터 팔리고 있었대요. 특히나 임산부들 입덧 하잖아. 네. 입덧 방지제 역할로도 널리 사용된 제품이었대요. 그런데 유럽에선 판매되고 있는데 미국에 이거 팔겠어요 했더니만 이 켈리 박사가 판매 허가를 내질 않았어. 왜? 판매를 허가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제약회사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제약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지. 이 제약회사에서는 그 FDA 고위층에게 전화까지 걸었대요. 쪼잔한 관료 때문에 우리 약 못 팔고 있다. 쟤 좀 잘라. 당연하죠. 그렇게 켈리 박사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재벌들이랑 똑같은 거죠. 공정거래법 때문에 우리 장사 못하고 있다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켈리 박사는 아니, 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도저히 이거는 통과시킬 수 없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거 허가 낼 수 없다. 이렇게 버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켈리 박사가 버티기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뭔 얘기냐면요, 1961년 2월에 영국의 의학 저널에 케바돈의 성분 있죠? 네. 탈리도마이드, 이게 팔다리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실린 거예요. 예. 또 그해 8월에는 유럽에서 이 성분이 기형아 출산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이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곧바로 회수했대요. 그러니까 이 켈리 박사 덕에 미국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겠군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켈리 박사가 쪼잔한 관료라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버틴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형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놀라운 것은 유럽에서는 이 약 때문에 발생한 기형아가 무려 12,000명.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당연히 켈리 박사는 곧바로 미국 영웅으로 떠올랐대. 당시 대통령 케네디가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 영예상을 수여했대요. 예.
이 정도 됐으면 켈리 박사한테 로비가 엄청 들어왔을 거 아니야. 우리 제약회사야 와서 일해. 대표시켜줄게. 뭐 이런 제안들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켈리 박사는 놀랍게도 퇴임할 때까지 그런 제안을 모두 다 뿌리쳤대. 계속 공무원의 길을 걷다가 2005년에 은퇴를 했대요. 그래서 2010년에는 FDA에서도 최우수 직원에게 주는 켈리 어워드까지 제정을 해서 켈리 박사의 공로를 기리고 있대요. 아니, 중견 공무원도 아니고 신입 공무원이 쪼잔하다는 이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버팅길 수 있었다.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걸 보니까 우리 왜 몇 년 전에 대학생들이 그 호텔인가 어디 펜션인가 놀러 갔는데 무너져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지역 공무원들이 증설, 재건축을 허가해 줬는데 당연히 여기 재벌들은 서류에 있는 그대로 아니라 조금씩 빼고 뭐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실하게 지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눈이 오는데 무게가 쏠리니까 그래서 천장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그 공무원이 꼼꼼하게 따졌더라면, 그래서 증축을 허가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모니터링을 확실히 했다면 그 젊은 친구들 아무 탈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서울대, 호소대 이 박사들이 제대로 옥시 제품에 대해서 연구 결과만 내놨더라도 켈리 박사처럼 버팅기기만 했더라도 이 옥시 사태 230여 명의 이 귀중한 생명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죠. 예. 아무튼 정부나 재벌에서 얘기하는 이런 규제, 물론 없어져야 될 규제도 있지만 이렇게 필요한 규제도 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요즘은 욕 많이 먹잖아요. 깡패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래도 이런 분들, 원칙을 지키는 이런 분들이 그나마 미국을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 켈리 박사처럼 쪼잔하다 이런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 원칙은 30분 된데 오늘 40분 또 넘겠는데? 그런 원칙은 좀 깨도 되지 않을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